우리나라에서 한류를 이끌고 있는 또 대표적인 것은 바로 K-팝이죠. 이 음악 분야는 특히 공연이라든지 그 음반을 낸 이후 바로 이어지는 행사, 다양한 행사들, 콘서트라든지 이러한 것을 통해서 수익 구조가 발생이 되는데, 그러한 대면 공연이나 행사가 다 중지가 되면서 2020년 한 해 한국 음악 산업계 총 피해 금액이 1,400억 원에 달하는 아주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한국을 연상하는 이미지가 어떤 것이냐라고 해서 2020년에 해외 한류 실태 조사를 했는데요. 거기에서 제일 먼저 나온 것은 뭐니 해도 K-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음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K-팝 하면 최근에 뭐죠? 핫한, 오늘 아침에도, 그러니까 매주 뉴스가 업그레이드 되죠. 뭐죠? 7주 연속 빌보드 랭킹 1위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BTS가. 그래서 매주마다 BTS가 전 세계 음악 팝계의 타이틀을 장식을 하고 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BBC, 그 영국의 콧대 높은 BBC에서 이렇게 비교를 했는데 누구랑 비교를 했나요? 비틀즈랑. 더 비틀즈 대 BTS, 이렇게. 우리가 비틀즈랑 비교한 게 아니에요. 누가 했다고? 영국 BBC가. 자기들이 먼저 비틀즈와 BTS를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비틀즈 이후에 가장 빠른 기간에 5개의 앨범을 빌보드 200 1위에 올린 그룹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BTS가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를 다양하게 이제 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런 시대적인 상황과 맞물려서는 어떤 부분이 있냐면, 전 세계적인 저성장 시대에 이제 돌입을 했습니다. 그쵸?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서 신자유주의가 지나친 경쟁을 불러일으키면서 이제는 양극화, 전 세계적으로 양극화 현상, 그 다음에 저성장 시대, 이러한 시대, 특히 미래에 대한 불안감, 거기다가 코로나라는 공포까지 더해져가지고 전 세계인들은 한마디로 멘붕에 빠진 거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떤 위로라든지 희망, 연대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BTS의 음악이 많은 세계인들에게 위로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BTS의 성공이라는 것은, 처음에 한류라는 것은 이수만, SM 엔터테인먼트죠. SM 엔터테인먼트라든지 박진영, JYP, 그 다음에 YG 엔터테인먼트, 이러한 대형 기획사에서 그룹들을 만들어서 아주 트레이닝을 시켜가지고 최고의 작사가와 작곡가들로 이루어진 그런 군단에서 만든 그런 그룹이 아니라, BTS는 뭐예요? 그 방시혁 대표가 만든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그 조그만 회사에서 만들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조그만 방에서 이 많은 멤버들이 수년간 빛을 보지 못하고 데뷔도 못하고, 데뷔 앨범을 들고 아무리 찾아가도 수없이 많은 퇴짜를 맞았다고 하죠. 그랬지만 끝까지 그 자기들이 하고 싶은 음악, 자기들이 쓰고 싶은, 자기들의 삶에서 나온 가사들을 쓰면서 비주류의 성공 스토리가 만들어지면서 아주 지금 현재 세계의 젊은이들에게 많은 희망을 주고 있는 그룹이 바로 BTS 그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뭐냐면, 이 BTS는 다른 그룹들과 다르게 유튜브라는, 그리고 SNS를 잘 활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팬들과 직접적으로 소통을 하면서 그때그때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많은 팬덤이 형성됐고, 그 팬들이 마치 내가 키운, 내가 제작사처럼 내가 BTS를 키웠다라고 해서 같이 성공하는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아주 열성적인 팬덤인 아미라는 그런 그룹을 형성하게 되는 과정이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BTS가 전 세계에 주목을 끌고 있다고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뭐냐면 CBC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캐나다의 대표적인 그런 언론사가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캐나다의 언론사에서는 뭐라고 써있냐면, BTS is making Grammy history, 그래미의 역사를 지금 계속 쓰고 있다. 그러면서 뭐를 질문하느냐면, racial diversity,
그러니까 이 민족적인, 인종적인 다양성을 이 BTS가 K-팝에서 담을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나왔어요. 뭐냐면 전 세계에서 최고의 그런 다문화 사회를 꼽자면 호주라든지 캐나다를 꼽거든요. 그 캐나다가 무지개라고 해가지고 다양한 색깔의 사람들이 모여서 조화를 이루면서 다문화 사회를 이룬다라고 하기 때문에 대표적인 다문화 국가인 캐나다에서 이러한 레이셜 다이버시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사를 읽어보니까 기사 내용이 뭐냐면 이 BTS의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사가 올해 그 미국에서 그 우리나라처럼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을 만든대요. 그래서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서 미국 현지에 있는 젊은이들을 모아서 보이 밴드를 만든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흑인들이라든지 다양한 인종들을 포용할 수 있는가? BTS는 보면 다 우리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BTS를 바라보는 시각이 전 세계 각국에서 자기 나라들만의 그 시각으로 이 BTS를 이제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인종적인 문제를 아이돌 그룹에 검색을 해봤더니 블랙스완이라는 그룹이 검색이 됐어요. 그 젊은 사람들은 많이 알고 있는데 저는 처음 알았거든요. 블랙스완이라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나온 5인조 다국적 걸그룹입니다. 그래서 이 멤버들은 대한민국 사람, 또 벨기에 사람, 브라질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이 5명의 멤버들이 서로 하는 말이 몇 개 국어다? 한국어, 영어, 포르투갈어, 스페인어, 네덜란드어, 프랑스어 총 6개 국어를 여기에서 서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 명의 멤버가 탈퇴를 해서 총 4명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이렇게 걸그룹 멤버가 흑인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한국의 걸그룹이 아닌 거예요. 세계의 어떤 그룹으로 변화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시각에서 벗어나서 세계인의 시각으로 이제는 한류도 우리가 바라봐야 할 때가 되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러한 그룹을 우리 국내에서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JYP 박진영이 일본에 가서 소니뮤직 재팬이랑 공동으로 걸그룹을 만들었어요. 그 걸그룹 이름이 니즈유인데요. 니즈유. 이거는 이제 Need You를 억양으로 이렇게 하면 니즈유가 되잖아요. 작년에 만든 그룹인데 보세요. 일본에서 레코드 대상, 그리고 올해에는 일본 골드 디스크, 이게 가장 권위 있는 일본 내에 일본 골드 디스크 대상에서 3개의 상을 휩쓴 그런 그룹으로 탄생을 했습니다. 이제는 뭐냐 하면 우리나라의 제작사가 다른 나라로 가서 그 나라의 멤버들을 모아서 이렇게 걸그룹을 만드는 그런 단계까지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 이제 제가 그런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이 지금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한번 봤는데요. 제일 대표적인 것이 이제 그 BTS가 소속되어 있는 게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라는 사였어요. 근데 그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뭐로 바뀌었나? 하이브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여기 주식 가지고 계신 분들 있으시죠? 하이브가 지난주만 해도 20만 원대였는데 30만 원으로 주식이 뛰어 올랐더라고요. 그렇게 하이브, 그리고 SM, 그 다음에 JYP, 그리고 큐브, 그 다음에 NC소프트 이런 데서 다 이런 소셜 네트워킹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이제는 이 음반만 만들어서 팔거나 노래만 파는 것이 아니에요. 노래만 파는 것이 아니라 그 노래를 부르는 그 팬클럽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굿즈, 그러니까 물건들 있죠? 이렇게 인쇄되어 있는 BTS가 인쇄되어 있는 엽서라든지 컵이라든지 봉이라든지 가방이라든지 이런 물품들을 파는 그런 플랫폼이 따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것만 물건을 파는 다른 판매 회사에 그걸 돈을 줄 필요 없이 이 엔터테인먼트사 자체에서 이러한 것들을 만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난주 뉴스를 제가 들어보니까 전 세계 항공사들이 많이 도산을 했잖아요. 그래서 대한항공도 처음에는 아주 위태로웠는데 대한항공이 그 물류 사람을 실어 나르던 비행기를 이제 화물칸으로 다 만들어 가지고 화물을 많이 실어 나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마스크라든지 그 다음에 백신이라든지 이런 거를 주고 받으면서 그 다시 회생을 하게 됐는데 지난달에
이 대한항공에서 미국으로 가는 노선에 45%가 넘는 물건이 무슨 물건인지 아세요? 바로 BTS 관련 물건이 40%가 넘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제는 자동차를 팔던 시대에서 정말 이제 엔터테인먼트사에 이런 엔터테인먼트를 판다고 하더니 드디어 방탄소년단 관련 물품이 대한항공 물품의 수송 물품의 40%가 넘는 정도까지 해서 우리나라 최고의 지금 수출 상품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류라는 게 그냥 단순한 우리나라를 사람들이 많이 안 돼 여기서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경제에도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이브에서 만든 플랫폼이 바로 위버스라고 하는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이 하이브라는 회사가 어떻게 주식이 한 주에 30만 원이 넘었느냐 하는 걸 봤더니 이 하이브가 최근에 저스틴 비버라든지 그 다음에 아리아나 그란데 지금 세계에서 최고의 팝 가수라고 하는 이 가수들을 영입을 했어요. 하이브에서. 왜냐하면 미국 사람들은 그러한 플랫폼이나 팬덤이 없어요. 그리고 물건을 팔거나 이렇게 하거나 그런 아미 같은 팬클럽이 없는데 이런 저스틴 비버라든지 아리아나 그란데는 그런 플랫폼이 필요하고 팬덤을 만들고 확장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하이브에서는 이런 세계적인 가수들이 필요해가지고 서로 그러한 합병이 성사가 된 거죠. 그런데 이 저스틴 비버라는 사람은 어느 정도냐면 전 세계 아티스트별 유튜브 구독자 수가 1위가 바로 저스틴 비버입니다. 구독자 수가 얼마다? 100만 명, 6,200만 명이에요. 구독자 수가. 1위가 저스틴 비버, 2위가 제가 몰랐어요. BTS인 줄 알았더니 블랙핑크. 블랙핑크 어느 나라 그룹? 우리나라 그룹이잖아요. 블랙핑크가 2위로 5,900만 명의 구독자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우리 역사가 몇만 명, 우리 역사는 지금 이제 2만 명 넘었거든요. 여러분들 덕분에 2만 명 넘었는데 여기 얼마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리고 4위가 아리아나 그란데 6위가 BTS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1위에서 6위까지 4명의 가수를 보유한 전 세계 최대 엔터테인먼트사가 어디다? 하이브다. 그 하이브가 우리나라 대표자가 누구야? 방시혁. 대표 그룹 누구야? BTS.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하이브의 그 사업 부문별 매출액 추이를 보니까 이게 온라인 비중이 이렇게 늘고요. 점점 2018년, 2019년, 2020년에 코로나 상황에서 수직 상승하는 그런 변화 발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런 엔터테인먼트사 전체 전반적인 그런 변화도 있고요. 또 이 코로나에서 한류의 영향, 코로나 속에 한류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느냐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온라인 콘서트라고 할 수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언제 팬데믹을 선언했다? WHO가 2020년 3월에 팬데믹을 선언했어요. 그런데 2020년 4월에 한 달 뒤에 우리나라는 뭘 했다? 비욘드 라이브라고 하는 이름으로 온라인 콘서트를 열었어요. 정말 우리 지난주에 신광철 선생님이 강의하셨잖아요. 빨리빨리. 우리나라만큼 빨리빨리가 없어. 어느 세월을 기다려. 우리는 준비가 다 돼 있었던 거지. 그래가지고 비욘드 라이브라 그래서 세계 최초 실시간 소통 라이브 콘서트를 열게 됩니다. 이게 뭐냐 하면 미국의 ABC 뉴스에서 이거 보고 깜짝 놀라서 이제 기사를 썼어요. 뭐라고 썼냐? 비욘드 라이브는 K-팝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속에서 최첨단 AR 기술과 실시간 소통으로 라이브 콘서트의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다라고 ABC 뉴스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게 뭔지 봤더니 이 가수들만 무대에서 춤추고 노래를 해요. 그런데 뒤에 이 화면에 다 전 세계에서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비대면 온라인 콘서트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오히려 장점이 있다는 거예요. 대면 온라인보다. 뭐가 장점이냐? 상상 그 이상의 무대를 보여주는 거예요. 컴퓨터로 하니까 증강현실이 더 도입이 돼가지고 여기 보세요. 호랑이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무대에. 진짜 우리 무대에 호랑이 나타날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이 증강현실, 그 다음에 3D 그래픽 기술을 써가지고 호랑이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큰 고래 있잖아요. 큰 고래가 이렇게
무대 위에서 넘실넘실대고 또 이 멤버 중에 한 명이 거인이 되어가지고 막 퍼포먼스를 하는 이런 볼거리가 더 다양해져서 오히려 업그레이드된 그런 재미를 선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온라인 콘서트가 비대면 콘서트보다 좋은 점이 너무 많다. 그 중에 대표적인 세 가지 뭐다? 가격적인 장벽이 무너졌다. 원래 온라인 그 아이돌의 콘서트는 보통 10만 원이에요. 왜 티켓 딱 이제 몇 시부터 티켓을 판매합니다. 그러면 빨리 들어가서 그거 이제 티켓 사느라고. 근데 티켓도 한정되어 있잖아요. 아무리 많은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거라고 해도 잠실 올림픽 주 경기장에 10만 명, 최대 10만 명을 수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그 공간적인 제약, 물리적인 장벽이 있는데 그런 장벽을 해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여기서는 온라인 티켓은 제가 보니까 39,000원이에요. 3만 원대에 볼 수 있어. 이거 온라인 아니면 얼마다? 10만 원이다. 그리고 그 티켓도 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가지고 이게 뭐예요? 온라인에서 돈을 웃돈 주고 사야 되는 그러한 일이 있을 정도인데 이제는 물리적인 장벽 10만 명이라고 하는 몇만 명 이렇게 딱 정해진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또 지역적인 장벽. 이 사람들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올해는 미국, 그 다음 달에는 일본, 그 다음 달엔 유럽 이렇게 큰 나라, 큰 대도시만 돌 수 있는데 이 온라인 콘서트를 하니까 시골에 아주 시골 나라, 아프리카 어떤 나라에서도 인터넷만 되면 다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격적 장벽, 지역적 장벽, 물리적 장벽이 허물어진 콘서트를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욘드 라이브는 SM, 그 다음에 JYP 이런 데서 시작을 했는데 그때 109개국에서 8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동시에 접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익을 얼마를 올려? 24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수익을 올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이후에 6월에 이제 이 BTS가 빅히트에서 방방 콘서트, 방에서 즐기는 방탄소년단 콘서트라 그래서 방방콘이라고 하는 것은 191개국에서 동시에 접속을 해가지고 몇만 명이 99만 3천 명이 동시 접속을 해가지고 또 엄청난 이득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 정말 여기 막 헬리콥터도 막 날아다니잖아요. 이게 다 온라인에서 가능 3D 그래픽으로 가능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러한 온라인 콘서트도 점점 진화 발전을 해가지고 지난달에 BTS가 이제 8주년이 됐어요. 그래서 이 팔자를 옆으로 누였더니 뭐예요? 이렇게 무한대를 이제 그 표현하는, 그래서 무한히 끝없이 사랑하겠다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8주년 팬미팅, 소주 팬미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가 접속했냐? 이제 100만 명이 넘었어요. 그래서 133만 명이 접속을 해서 이틀 동안 콘서트를 하게 되는데 이제 이 콘서트는 야외에서 야외 콘서트를 이렇게 채워놓고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화면이 다 뒤에만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진짜 마치 관객들이 앉아 있는 것처럼 이 화면들을 가수들의 앞부분에 자리에 의자에 다 앉혀가지고 정말 실제로 콘서트를 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연출을 해가지고 히트를 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소우주 콘서트가 얼마만큼 인기가 있었나 하고 들어가 봤어요. 검색을 했어. 어디로 들어가게요? 옛날에는 인터파크 티켓이라든지 뭐 G마켓 티켓으로 들어갔죠. 이제 어디로 들어간다? 여기 위버스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에서만 팔아 티켓을. 그런 독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위버스에 들어가 봤더니 이 티켓을 파는데 49,000원에서 90,000원대까지 있어요. 다양한 티켓이 있어. 아니 똑같은 건데 어떻게 이게 가격이 다를까 하고 봤더니 이렇게 하나만 볼 수 있는 싱글 뷰가 있어요. 그리고 멀티 뷰가 있어. 그래서 멤버들이 7명이잖아요. 그러니까 각각 member들을 다 선택해서 볼 수 있는, 많이 클로즈업해서 볼 수 있느냐, 하나만 볼 수 있느냐, 이거의 차이. 이런 차이들이 있어요. 그렇게 이렇게 다양하게 이런 상품을 판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여기 아까 소통한다 그랬잖아요. 위버스에서 소통을 하는데 이 콘서트 직전에 10분 전, 5분 전에도 방탄소년단의 멤버들하고
같이 이렇게 카톡처럼 서로 하는 거예요. 나 오늘 이 옷 입었는데 어때요? 그럼 아 오빠 머리 색깔이 왜 그래요? 그러면 머리색을 누가 염색해줬는데 막 이러면서 실시간으로 막 하면서 저 지금 이제 나가요. 조금만 기다려요. 5분 후에 만나요. 막 이러면서 댓글을 서로 팬하고 이 가수하고 주고받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제가 보니까 놀란 게 뭐냐면 호텔에 패키지가 생겼어. 이 방탄소년단 소우주 콘서트용 패키지가 생겼더라고요. 보니까 집에서는 핸드폰 조그맣잖아요. 그러니까 노트북을 들고 가는 거예요. 가면 이 호텔 방에서 큰 화면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 앞에는 이런 봉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콘서트 할 때 들어갈 때 이런 응원봉 같은 거를 팔아요. 그래서 그걸 다 사는데 사면 여기에 칩이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곡을 할 때 예를 들어 뭐 DNA를 막 할 때 BTS의 노래 중에 DNA를 하면 여기 색깔이 바뀌어요. 색깔이 빨간색이 돼. 그럼 막 빨간색을 흔들어. 그 다음에 이제 봄날이라는 노래를 딱 하잖아요. 그럼 얘가 색깔이 파란색으로 변해. 그럼 또 이제 파란색 물결.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좌석마다 이 칩을 달리 그 변형을 해놔가지고 여기서는 빨간색, 여기서는 파란색, 그 다음에는 또 색깔이 막 변하면서 이런 파도 타기도 하고 이러면서 즐기는 그러한 봉이에요. 이 봉이 비싸거든요. 이 봉도 팔아. 그리고 최근에 맥도날드에서 이 밀을, BTS 밀이 판매가 됐잖아요. 그런 것들을 갖다 놓고 여기에서 즐기는 거예요. 그 2시간을 콘서트를 즐기는 이런 상품이 나올 정도로 콘서트를 하지 못하니까 얼마나 창의적입니까? 진짜 우리나라 사람들은 빨리빨리 또 창의적이야. 또 IT도 발전해서 이런 노는 데 있어서는 기가 막히지 않아요? 이걸 보면서 야 진짜 우리나라 흥이 있는 민족이구나. 그게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 한류가 정말 그 우리나라만의 독특함을 가지고 전 세계에서 인기를 끌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방탄소년단의 하이브라고 하는 엔터테인먼트사가 타임지가 선정한 2021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대 기업에 선정이 됐어요. 타임지가 선정하는 기업, 세계적인 기업 중에 우리나라 기업은 딱 2개가 선정이 됐어. 뭐게요? 다 알겠죠? 삼성 그리고 하이브예요. 현대도 아니고 LG도 아니고 그 어느 것도 아닌 뭐다? 하이브. 이제 산업이 제조를 하던 그런 데에서 엔터테인먼트사로 변화하고 있다. 그런데 그 중에 전 세계 최대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뭐지다? 하이브다. 우리나라 회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이브는 지금 지난달까지만 해도 그 시가총액이 9조였거든요. 근데 지난주에는 12조까지 올라갔어요. 12조. 근데 여러분 이마트 있잖아요. 이마트, 그 다음에 편의점 이런 거 다 우리 전국에 있는 이마트 다 합하면 얼마인 줄 아세요? 4조예요. 4조. 근데 여기는 12조 하이브. 비교가 되시죠? 그 정도로 이제는 산업이 이쪽으로 변화하고 있고 그 중심에 우리의 한류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탄소년단은 그냥 노래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방탄소년단의 이 아까 그 위버스 안에 들어가 보니까 어떤 물건을 파는가 하고 제가 봤어요. 그때 뭐 컵, 아까 봉, 뭐 티셔츠, 뭐 여러 개 팔아. 그 중에 뭐가 있느냐? 한글 공부 패키지를 팔아요. BTS와 함께 한글 공부해요. 이래가지고 이거 보세요. Learn Korean with BTS. BTS와 함께 한글을 공부합시다. 해가지고 이런 거를 판매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한글이 전 세계로 가는구나. 제가 중학교 때만 해도 그쵸? 영어 그 팝송 들으면서 영어 공부하고 막 그랬었는데 그래서 뭐 팝송에도 잉글리시 뭐 팝송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이제 거꾸로 우리나라의 이 한류 드라마와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 한글을 공부하는 세계인들이 그런 시대에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또 이 BTS들이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 아세요? 글로벌 사이버 대학이라고 하는 대학을 나왔더라고요. 7명 중에 6명이 글로벌 사이버 대학을 나왔어. 거기 보니까 그 건학 이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이념이 뭔지 아세요? 홍익인간 이념을 가지고 있는 학교예요. 그래가지고 이
BTS 멤버들이 그 한복 입고 비행기 탈 때 월 공항 패션 이래가지고 막 멋있는 거 뭐 명품을 휘감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멤버 중에 한 명이 생활 한복을 입고 다녀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게 뭔 옷인가 그랬더니 우리의 한복을 편안한 옷으로 개량해서 한복, 생활 한복을 입고 다니고 또 갓도 많이 쓰고 다니고, 그리고 또 전 세계에 이 맥도날드 밀이 나오는데 여기에 보라해라고 한글로 이 찍혀가지고 전 세계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BTS에서 파는 미국에서 요번에 미국 맥도날드 그 직원들이 입는 옷 있죠. 맥도날드 옷 하면 빨간색 옷을 생각하잖아요. 이 올해 나온 BTS 직원들이 입는 옷에 한글이 들어가 있어요. 방탄소년단의 초성, 비읍 티귿, 시옷, 니은 디귿, 그 다음에 맥도날드, 미음 디귿, 니은 디귿, 이렇게 해서 크루, 이런 옷을 입고 미국의 맥도날드 전 매장에 직원들이 이 옷을 입습니다. 너무 감격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고 소스를 2개를 파는데요. 스위트 칠리 소스와 케이준 소스를 팔아요. 그런데 거기에 스위트 칠리라고 케이준이라고 한글로 써달라라고 우리가 요구해가지고 전 세계에 한글 딱 박힌 이런 소스가 나가고 있다는 이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한류가 어느 정도까지 지금 나가고 있는지 아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화들을 보았을 때 왜 네이버와 카카오가 SM 엔터테인먼트의 지분을 확보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그냥 춤추는 그 아이돌 따로, 그 다음에 온라인 따로가 아니에요. 이게 같이 어우러지면서 특히 이 코로나 시대에 더 이상 직접 사람이 가지 못하니까 온라인,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서 가기 때문에 이러한 업체들이 엔터테인먼트사와 결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슈퍼주니어, 엑소, 샤이니, 레드벨벳, NCT 이런 그룹들, 아티스트 자체가 이제는 IP 하나의 그 저작권이 되고 하나의 자체 스토리를 가진 것이 됩니다. 이것은 마치 웹툰이나 웹소설처럼 그 고유한 정체성을 인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팬들은 더 이상 이 아티스트들의 음악만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아티스트들의 스토리텔링, 그 사람들의 그 어려움을 극복한 스토리, 아니면 개인적인 어려웠던 그 극복의 과정, 다양한 그 삶들, 그들로 인해서 만들어진 세계를 이제 즐기고 음반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들로 만들어진 게임이라든지 책이라든지 굿즈라든지 이러한 것들까지 같이 소비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그 인터넷 미국의 최대 인터넷 그룹인 아마존에서 어느 기업을 인수했느냐, 할리우드의 대표적인 제작사인 MGM을 인수를 했어요. 얼마에? 9조 5천억 원에 인수를 했어. 이제 우리의 그 관념을 넘어가죠. 조니까 9조 5천억에 샀어. 왜 샀을까? 이 MGM이라는 회사는 뭐 하는 회사냐면 007 시리즈 있죠. 그 다음에 배너,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로키, 양들의 침묵, 이런 세계적인 영화를 제작한 제작사예요. 이 제작사를 왜 아마존이라는 인터넷 업체가 인수를 했겠어요? 9조 원이나 두고. 계약할 당시에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 계약의 진정한 가치는 아마존과 MGM이 같이 발전시켜서 나갈 수 있는 지식재산권, 즉 IP라는 보물에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MGM이 보유한 007 시리즈 등 4,000개 이상의 방대한 카탈로그를 아마존과 함께 발전시킬 수 있다. 이제는 이 인터넷 회사와 제작사, 이런 영화 제작사, 컨텐츠사가 합쳐지는 추세에 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IP가 뭐냐면 Intellectual Property라 그래가지고 지식재산권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 지식재산권은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지적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재산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산업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공업 소유권, 그런 거 있죠. 그런 건과 또 문화 창달을 목적으로 하는 저작권으로 나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야기할 것은 이 저작권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책이라든지 뭐 이제 사진이라든지 이런 거 함부로 쓸 수 없다는 거는 많이 아실 겁니다. 그렇게 저작권이 책이나 이런 거에는 많이 보호가 되고 있는데, 이러한
아티스트들이라든지 새로운 어떤 이런 플랫폼에서 구현되는 것들은 최근에 나온 거기 때문에 이런 법적인 분쟁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속에서 이런 아이돌 그룹이라든지 영화라든지 영상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저작권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문제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 온라인 그 코로나 속에서 우리 IT 기술이 발전되어 있던 대한민국이 이 한류와 결합을 하면서 음악 시장에서 급성장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음반이라는 거는 우리가 옛날에는 뭐 테이프, 뭐 LP판, 그 다음에 CD, 요새 애들도 음반을 사나 싶죠. 음반을 삽니다. 근데 옛날에는 이렇게 얇은 그 종이 안에 플라스틱 안에 이렇게 CD 하나만 들었잖아요. 지금은 사면 뭔지 아세요? 이렇게 거의 사전 같은 책이에요. 책, 카다로그. 그거 펼치면 그 멤버들의 사진이라든지 뭐 온갖 그런 정보라든지 또 가사 뭐 이런 게 다 들어있는 책을 아예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실물 음반도 수출액이 2020년에 이렇게 급상승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냐? 1억 7천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니까 1,900억 원이 팔렸어요. 2020년에. 그래서 이것은 바로 2019년 1년 전보다 94.9%, 즉 2배 정도 증가한 비율이라고 하겠습니다. 연간 총 앨범 판매량을 봤더니 역시 방탄소년단이 아주 그 큰 차이로 1위를 하고, 그 다음에 세븐틴, NCT 이런 순위가 있고요. 음반 수출액 비중을 보면 아시아, 이렇게 북미 지역에서 2017년부터 차근차근 올라가더니 작년 한 해에 이렇게 많은 비율로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또 새롭게 등장을 했냐면, 여러분들 메타버스 많이 들어보셨죠? 요새 메타버스를 아는 사람들은 너무 여기저기서 메타버스 얘기한다. 또 아예 모르는 사람들은 메타버스? 어디를 가는 버스야? 뭐 경기도 가는 광역버스야?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이제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이 극과 극의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요. 메타버스라는 것은 메타 하면 가상, 그 다음에 벌스, 버스가 아니고 벌스입니다. 벌스, 이 유니버스. 그래서 가상 세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3차원 가상 세계를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에스파라고 하는 걸그룹이 우리나라에서 결성이 됐습니다. 에스파라고 하는 걸그룹이 결성이 됐는데 멤버가 몇 명인가 봤더니 4명이에요. 그런데 4명 플러스 4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데는 4명이라고 소개되어 있고 어떤 데는 8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SM 엔터테인먼트사에서 나온 그 걸그룹인데요. 4명의 진짜 가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4명의 가수를 아바타로 만들었어요. 영상으로 아바타로 만들어서 뮤직비디오를 보면 처음에는 이 실제 사람이 막 노래를 하고 춤을 춥니다. 그러다가 조금 지나가면 아바타들이 등장해요. 그래서 이 아바타와 실제 사람이 서로 소통을 하면서 나중에 8명이서 노래와 춤을 펼치는 그런 동영상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수만은 앞으로 이 SM 엔터테인먼트 사장이죠. 이수만은 뭐라 그랬냐면, 앞으로의 미래 세상은 셀러브레이티와 AI의 세상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미래를 내다보면서 엔터테인먼트사도 변화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아바타가 새로운 세계를 펼치는 한류로 이제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메타버스가 뭔가 하고 제가 봤어요. 그랬더니 3차원의 가상세계를 이야기하면서 이 아바타들이 구현을 하는 세상이 메타버스예요. 원래 이 메타버스라는 것은 소설에서 미국의 어떤 소설가가 만든 그 소설 속에 나오는 단어가 메타버스입니다. 그런데 이 메타버스의 대표적인 것은 미국의 로블록스라고 하는 그 게임 그 소셜 플랫폼이에요. 이거 보시면 아이들 키운 집에서는 아시겠는데, 이게 뭐죠? 레고의 그 사람들 있잖아요. 사람들 인형들이 모여가지고 게임을 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로블록스라고 하는 그런 소셜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로 치면은 우리나라에서 메타버스가
전 세계에서 최초로 우리나라가 시작됐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들도 경험하셨을 텐데 한 10여 년 전에 SK사에서 만든 싸이월드 아시죠? 싸이월드. 그 싸이월드가 바로 이러한 메타버스의 시조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빨리 나왔어. 우리나라 사람들 빨리빨리라고 하더니 너무 초창기에 그게 나오는 바람에 그때는 빛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지금에 와서 보니까 야 그게 메타버스였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가상의 그런 세계에서 우리가 도토리로 물건을 사고 팔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뭐예요? 블록체인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돈들로 통용이 되고 또 거기에 그 미니미라고 해가지고 나를 막 꾸미는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리고 집에다가 도토리로 뭐 거실도 꾸미고 뭐 조금 사가지고 화분도 사고 뒤에 배경도 더 색깔도 예쁜 걸로 바꾸고 했던 것이 바로 메타버스의 시조세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로블록스를 왜 얘기하냐면 지금 우리가 뭐 유튜브가 최대세다 뭐 넷플릭스가 대세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지금 우리 아랫세대는 벌써 그건 옛날 얘기예요. 뭐냐 하면 Z세대라고 불리죠. 요새 Z세대 문제 많아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지금 젊은 것들은 문제 많아라고 하는 거는 옛날에 원신들도 그런 이야기를 써놨다라고 하잖아요. 지금 말하는 Z세대는 누구냐? 인터넷과 IT에 친숙해서 TV나 컴퓨터보다도 스마트폰이 더 편한 아이들이에요. 우리는 그래도 좀 한다 하면 컴퓨터잖아요. 근데 컴퓨터가 또 얘네는 불편해. 스마트폰이 더 편해. 그리고 텍스트, 글씨보다 이미지라든지 동영상 컨텐츠를 더 선호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일방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서로 공유하는 거예요. 관심사를 공유하고 컨텐츠를 스스로 생산하는 사람들이에요. 생산에 익숙하면서 문화의 소비자이면서 생산자인 이런 특징을 보이는 게 Z세대예요. 그래서 이 Z세대들이 지금 2020년 작년에 미국 10대들에게 앱 접속 시간을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4위가 인스타그램. 여러분 아시죠? 인스타그램 사진 막 올리는 거. 인스타그램 하루에 35분. 유튜브 54분. 2위는 틱톡. 틱톡이라고 해서 세로로 이렇게 짧은, 더 짧은 영상을 선호해. 58분이에요. 1위가 뭐다? 근 3배에 가까운 시간을 로블록스라는 거에 쓰고 있어. 로블록스가 뭐야 도대체? 봤더니 이 로블록스예요. 이 로블록스에 들어가면 수백만 개의 세상이 펼쳐지고 있어요. 수백만 개의 뭐 어디 이렇게 뭐 해변가 상황 아니면 뭐 러시아의 어떤 성, 또 조스가 나오는 이런 상황, 또 이렇게 풍차가 있는 나라, 수백만 개의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옷을 입고 원하는 무기를 들고 원하는 상대와 겨룰 수 있는, 게임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마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10대들이 돈을 번다 그러잖아요. 초등학생이 돈을 번대. 뭐해서 돈을 벌어? 이 로블록스에 들어가 가지고 이런 아이템들을 디자인해서 파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생들이 지금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고 있는 곳이 어디다? 바로 이 로블록스고 메타버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 뭐예요? 빨리빨리 남 하는 거 우리도 해야 돼. 그래갖고 우리도 만들었어. 뭘 만들었어요? 네이버에서 제페토를 만들었어. 제페토 하면 그 피노키오의 그 할아버지 있죠. 그 할아버지 이름이 제페토잖아요. 네이버에서 제페토라는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뭐예요? 그 대통령 선거 나간다고 하는 그 정치인들이 또 다 제페토에 들어가가지고 자기 아바타를 만들어서 엄청 젊고 잘생긴 얼굴로 저 누굽니다 막 이러면서 나와가지고 하는 게 만들어졌더라고요. 그 정도로 지금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게 네이버의 제페토가 되겠습니다. 이 제페토의 이용자가 2억 명을 넘었어요. 어떻게 2억 명을 넘을 수 있어? 우리나라가 5천만 명인데 해외 이용자가 90%예요. 우리나라는 이 10%만 쓰고 있어. 그리고 80%가 10대야. 대학생한테 물어봐도 모르는 애들이 많아요. 왜? 걔는 벌써 늙었어. 20대거든요. 10대가 80%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 이 메타버스의 제페토라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들어가 보면 15,000개의 맵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코로나 시대에 어린이들이 어디 가서 노나 했더니 여기서 놀고 있더라고요. 학교, 놀이공원, 상점 여기 다 만들어져 있어요. K-팝
부스가 여기 만들어져 있어. 최근에는 만들어져 있는 그 맵을 이게 그 신문 기사에 나와가지고 봤더니 여기 어디예요, 여러분들? 한강에 이 물 내려오는 거 보면 잠수교 있고 반포대교죠. 반포대교에 한강공원이 맵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여기 가면 CU 편의점에 가서 원하는 라면 끓여 먹고 여기서 불꽃놀이도 하고 이렇게 한강에서 자전거도 타고 수상스키도 타고 이런 가상 공간이 이 핸드폰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 데서 놀고 앉아 있더라고, 애들이. 그래서 여기서 뭘 할 수 있냐? 가상 콘서트도 할 수 있고 채팅 게임, 심지어 뭘 할 수 있다? 아바타를 활용해가지고 유튜브 방송을 해요. 유튜브에 저같이 이제 뻔뻔한 아줌마들은 나와서 이제 얼굴을 내보이지만 얼굴 내보이기 싫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한다? 여기에서 아바타를 만들어가지고 유튜브 방송을 하는 그런 세상이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한류 하다가 왜 갑자기 이 얘기를 하느냐? 한류의 새로운 K-팝의 플랫폼이 바로 이 제페토고 메타버스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여기 블랙핑크예요. 블랙핑크 member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아바타로 만들어서 여기에서 콘서트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블랙핑크가 팬 사인회를 했어요. 그럼 팬 사인회 하면 주로 어디서 해요? 백화점이라든지 이런 데서 다 앉아있으면 저기 팬들이 쫙 선물 사가지고 줄 서가지고 1시간이고 기다려가지고 사인하고 팔 떨어지죠. 사인 다 못 받고 이제 1시간이면 이제 가버리잖아요. 근데 여기 온라인에서 팬 사인회를 하는데 여기에 얼마가 들어왔다? 동시에 4,600만 명이 접속을 했다는 거예요. 이 4,600만 명? 전 세계에서. 그러니까 동남아라든지 이런 데 한류 팬들이 많잖아요. 전 세계 팬들이 접속을 4,600만 명을 해가지고 이 블랙핑크가 4,600만 명한테 사인해 주려면 평생 해도 못할 거야. 근데 동시에 다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이 공짜로 해주냐? 아니에요. 돈 받아. 사인 하나에 500원 이렇게 해가지고 파는 거예요. 그 돈도 이제 블록체인으로 돈을 받는 거지. 이렇게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돈으로 받으면서 팬 사인회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멤버랑 사진 둘이 셀카 여기서는 다 아바타로 활동을 하거든요. 내 아바타니까 나 지금보다 더 젊게 예쁘게 해가지고 이 언니 옆에 가서 셀카를 찍어. 그럼 900원이야. 그럼 900원을 내야 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K-팝의 플랫폼이 되면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즉 하이브, 방탄소년단이 여기는 얼마를 투자해? 70억을 투자했어요. 그리고 JYP, YG 각각 50억 원을 투자했고 네이버에서는 거꾸로 SM에 1000억 원을 투자하는 이런 세상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티스트를 기획하고 발굴하는 그 단계에서부터 이러한 제페토와 같은 메타버스를 활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이 좋아하는 아이돌의 옷이라든지 헤어스타일 이런 거를 애들이 직접 만들어 자기가. 그리고 지금 이제 여기 이 제페토에 구찌가 입점했습니다. 구찌! 여러분 구찌 뭐 하나 살려면 구찌 운동화 얼마예요? 100만 원이에요. 구찌 백 얼마예요? 400만 원이에요. 그거 내가 못 사잖아요. 여기는 다른 아이템은 500원 900원이야. 근데 구찌는 들어갔는데 5,000원이야. 너무 비싼 거지. 그쵸? 그렇지만 500만 원짜리 백은 못 사지만 5,000원짜리 아이템은 살 수 있잖아요. 구찌, 세계적인 구찌라든지 샤넬이라든지 이런 데가 이런 제페토에 입점을 했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는 아이돌 음원과 뮤직비디오를 활용해 가지고 2차, 3차의 창작물을 만드는데 거기에 그저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아이들이 직접 내가 디자인해서 여기에서 판매도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K-팝의 미래를 이야기할 때 미래 중 가장 큰 지분이 바로 아바타 캐릭터를 활용한 AI 혹은 가상 아티스트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유튜브라는 것은 일방향적이잖아요. 유튜브는 영상을 올려놨어. 그러면 보는 거가 다예요. 그쵸? 보는 게 단데 이제는 Z세대의 특징은 뭐다? 일방적으로 자기가 소비하는 자가 아니라 뭐야? 자기가 생산하는 자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아이돌 관련한 아이템을 만드는 커머스 생태계에서 이제는 Z세대는 논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나라는 특히 팬덤 문화가 많이 만들어져 있잖아요. 팬덤 문화가 유튜브에서 제페토 등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변환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한류에 지금 우리나라가 엄청 인기가 많대 이걸로 끝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이런 빨리빨리 문화라든지 이런 온라인 플랫폼이 잘 되어 있다라든지 또 인터넷이 잘 구축되어 있다라든지 IT 기술이 발달했다든지 그러한 것들이 합쳐져서 한류가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넷마블이라는 이런 게임 회사, 아주 유명한 게임 회사죠. 그 게임 회사에서는 어떤 게임을 만들었느냐, BTS 유니버스 스토리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이 프로그램은 뭐냐면 내가 직접 만들어가는 스토리를 제작해요.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이 멤버들이에요. 이 멤버들을 이렇게 다 한복도 입혔잖아, 한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한 그 사극 모드로 만드는 그런 것도 있고요. 요런 똑같은 상황에서 자기가 선택할 수 있어요. 걸어가든 자동차를 타고 가든 지하철을 타고 가든 이거는 원하는 보는 사람이 자기 마음껏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대본을 입력해 주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 상황에서 이 멤버는 뭐라고 얘기했을 거야, 이렇게 스토리를 자기가 만들어서 자기만의 게임을 만드는 그런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더 이상 Z세대는 어떻다? 남이 주는 거를 보고 즐기지만은 않는다. 자기가 참여해서 만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플랫폼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BTS나 우리 이 아이돌 이런 팬덤들이 아주 급성장하면서 새로운 전 세계적인 어떤 흐름을 만들어냈어요. 뭐냐 하면 글로벌 이슈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한류가 발전해서. 이 우리의 한류는 비서구죠. 그 다음에 비영어권의 음악이에요. 그리고 비주류고 소수자의 문화적인 상징으로 대변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어떤 일이 있어요? Black Lives Matter 운동. 그래가지고 BLM 운동이라 그래가지고 조지 플로이드라는 흑인이 그 2020년에 미국 경찰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진압을 당하면서 죽게 되죠. 사망하게 되는 그 사건을 보고 BTS 멤버들이 100만 달러를 기부했어요. 그러면서 이 인종차별적인 문제를 해소해야 된다라는 것에 뜻을 같이 하던 아미, BTS의 팬클럽 이름이 아미거든요. 그 아미들도 똑같이 BTS와 똑같은 금액을 모금해가지고 똑같은 100만 달러를 또 기부하게 됩니다. 전 세계 아미들이 모여가지고 이런 운동들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 다음엔 또 블랙핑크 있죠. 우리나라의 걸그룹 블랙핑크는 환경운동에 동참을 하게 돼요. 그리고 또 큰 사건이 있었는데 뭐였냐면 미국의 대선에서 트럼프 유세장에 노쇼 운동이 일어났어요. 트럼프가 아주 인종차별주의를 이제 막 하고 또 미국 백인 우월주의를 주장하고 이러면서 트럼프에 대한 반감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한류 팬들이 모여가지고 뭘 했냐면 유세장 티켓을 동시에 엄청난 티켓을 구매를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 안 가버렸어. 그래서 트럼프가 짠 하고 등장했는데 썰렁한 그 노쇼 운동이 아주 큰 미국에서 파장을 일으켰어요.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러고 나서 대선에서 누가 이겼어요? 조 바이든이 이겼잖아요. 그래서 조 바이든 승리 축하곡이 바로 트와이스의 Feel Special이었대요. 이걸 트와이스가 뭐 돈 주고 조 바이든한테 한 게 아니고 미국의 이 한류 팬들이 Feel Special 이 노래가 아주 신나고 이러니까 승리 축하곡으로 불렀다는 겁니다. 이 미국 대통령의 승리를 축하하는 노래가 우리 한국의 아이돌 그룹의 노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미국에만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라 지금 태국이 미얀마도 되게 그런 이제 쿠데타를 저지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태국도 마찬가지로 지금 동남아에서 많은 국가들이 이렇게 민주화 운동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70년대, 80년대에 아주 뜨거웠던 민주화 열기가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태국에서도 지금 반정부 시위를 하고 있는데 이 영상에서 보면 여기에 태국 시위에 힘보태는 K-팝 팬들 이래가지고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를 이 시위를 하는 도중에 춤을 추면서 시위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가사가 뭐였냐면 알 수 없는 미래와 벽,
바꾸지 않아 포기할 수 없어. 이런 노래를 막 부르면서 댄스까지 춰가면서 시위 도중에 이런 노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국의 반정부 시위의 대표적인 곡은 뭐다?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아시아권의 어떤 비주류의 비영어권의 이러한 노래들이 전 세계에서 불리워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검색해 보았어요. 떼창이라고 검색해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콘서트에 갔는데 돈 주고 가가지고 가수들이 노래 불러야 되는데 누가 불러? 가수 노래 안 들어. 가수 노래 들을 필요 없어. 우리가 흥에 겨워서 이 관객들이 다 노래 부르잖아요. 그래서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온 가수들은 완전 감격해가지고 눈물도 흘리고 한다고 그러잖아요. 저는 이걸 보면서 뭐가 생각나냐면 그 부흥회 있죠. 우리나라에는 세계 그 기독교 1위부터 50개 대형 교회 중에 23개의 교회가 있다고 하잖아요. 전 세계 탑 50개. 그렇듯이 부흥회처럼 다 우리 흥에 겨워가지고 막 한풀이 하듯이 그렇게 노래를 부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한국형 팬덤이 이런 공동체의 힘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느냐. 김성옥 박사님의 그 논문이라든지 이런 논문들에 보면 우리나라는 이 혈연, 지연 이렇게 그 농촌 사회에서 그런 지역 단위로 같이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왔던 그런 힘들이 있어서 이런 공동체 힘이 많았다. 그러면서 두레라든지 막 이런 예를 막 드러났어요. 어쨌든 그런데 이런 한국형 팬덤 공동체의 힘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이해관계에서 자유로운 아주 순수한 관계라는 거예요. 서로 뭐 돈을 주고 받는 관계라든지 상하관계라든지 갑을관계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마냥 음악이 좋아서 모인 순수한 관계다. 여기에는 부모도 없고 교사도 없어. 지시하거나 가르치는 사람이 없고 그냥 열정을 가진 우리들만의 모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글로벌 팬들의 놀이터야. 한국 사람끼리가 아니라 뭐 어디 아프리카 사람, 저 사막에 사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다 글로벌 팬들의 놀이터이면서 집단일 때만 가능한 일이에요.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인데 집단일 때 가능한 일을 함으로써 그런 어떤 유효성, 나의 힘이 유효한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이 코로나 상황에서는 자기 오락화 역량이 중요하다고 해요. 뭐냐면 같이 모여가지고 뭔가를 이제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오락화라 해서 나 혼자 이 즐기고 기뻐하고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중요한 시대에 왔기 때문에 이러한 팬덤 공동체가 온라인에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방탄소년단에 대해서 전 세계적인 이제 팬덤 형상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 방탄소년단 뭐 하나 내잖아요. 음반을 내잖아요. 그러면 각국 언어로 다 번역이 될 뿐더러 그거를 새롭게 막 해석해요. 그래서 지금 온라인에서 뜨겁게 이야기되고 있는 게 뭐냐면 이러한 해설들 있잖아요. 옛날 음악 평론가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나라의 음악인데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더 인기가 있다 보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의 음악 평론을 우리가 오히려 거꾸로 듣고 있는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해서 우리나라 사람의 이런 아이돌의 그룹 그 음악들을 우리나라의 서사로 이제 해석하고 전 세계에 알려야 된다라는 각성이 일어날 정도로 전 세계에서 이러한 음악이 하나 나오면 팬들이 아미 팬들이 서로 해석하느라고 난리예요. 그런데 아주 대표적인 BTS의 곡인 봄날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제가 이거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저작권 때문에 못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봄날 방탄 해가지고 들어보세요. 제일 처음에 보고 싶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보고 싶은데 누가 보고 싶은가 이래가지고 이제 뮤직비디오가 나오는데 의외로 뮤직비디오를 보고 나면 너무 슬퍼, 좀 이상하다 이러고 봤더니 나중에 해석된 걸 제가 봤잖아요. 이 아미들이 해석한 걸 보니까 뭐냐면 이 봄날 바닷가예요. 봄날 바닷가고 여기가 뭐냐면 그 뮤직비디오 나왔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파티를 벌여요. 파티를 벌이는데 이 빨래방에 들어가가지고 빨래가 돌아가는 도중에 기다리고 있거든요. 근데 빨래방에 나와 있는 시간이 9시 35분이에요. 그리고 이 빨래방이 돌아가는데 보면 여기에 Don't forget, 잊지 말아라고 나와 있잖아요. 뭐냐면 세월호의 이야기다 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바닷가죠. 그리고 수학여행을 가던 아이들이
바다에 익사해서 죽었잖아요. 잊지 말고 그 사건이 일어난 시간이 9시 35분이라는 거야. 이런 해석을 해놨어요. 그리고 거기 보면 장면에 이런 옷들이 막 쌓여서 있는 이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건 뭐냐면 그때 그 세월호에서 나온 그 옷가지들 있죠. 그 옷가지들이 쌓여 있고 거기에 누워 있는 멤버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낡은 이 녹슬은 놀이공원이 나와요. 이게 월미도라는 거야. 월미도 뭐 인천항이잖아요. 인천에서 아이들이 출발했잖아요. 그 녹슬은 이 장면,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이 신발이 걸려있어. 나무에 신발들이 걸려있는데 이 바닷가에서 이걸 멤버가, 그 지민이라는 멤버가 바닷가에서 신발을 주워서 이 나무에 걸어 놓거든요. 바닷가로 떠내려온 아이들의 그 유품, 그거를 나무에 거는 것은 기다림을 표현하는 거예요. 나무에 뭐 노란 리본을 단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기다림, 그리움 이런 걸 나타내듯이 걸었다는 거야. 근데 또 중앙에 또 도중에 뭐가 나오냐면 오멜라스라고 하는 큰 이런 안으로 이제 이 멤버가, RM 멤버가 들어가거든요. 이 오멜레스가 뭐지? 하고 사람들이 검색을 해봤어. 그랬더니 오멜레스를 떠난 사람들이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소설이 있어요. 그 소설 내용이 뭐냐? 내용이 아주 행복한 세계가 있어요. 그런데 지하에서는 아주 그 학대받는 어린이들이 숨겨져 있는 세상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그 외면받은 아이들을 알고 있어. 그런데 그런 어두운 세상을 알면서도 애써 외면하면서 우리는 행복한 세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소설인 거야.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전 세계 아미들이 우리나라의 세월호 사건을 다 알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그래서 이 봄날을 들으면서 막 우는, 그리고 세월호 사건을 이해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전 세계에서 댓글을 막 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호 4월 16일이 되면 세월호 희생자들을 추모한다고 세상에 BTS 여기 홈페이지에 와가지고 4.16을 기억하고 있다니까, 세월호 사건을. 그런 세상에 지금 와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는 하나의 이런 음악이라든지 이런 엔터테인먼트가 거기에 노래에 머무르지 않고 그 내면과 그 노래를 불렀던 우리 한국이 노래를 작곡 작사했고 뮤직비디오를 만들었던 그 세상을 이해하고자 하는 전 세계인들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렇게 한류를 해석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인들이 많아진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우리나라를 알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하나 이야기해 봐야 될 것은 다른 문화 도용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다른 문화권의 문화 요소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존중 없이 그것을 이용하는 행위를 문화 도용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문화 도용의 문제가 이제 우리 한류 팬들에게, 우리 한류에 적용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 옛날에는 이 K-팝이 우리나라 국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끼리만 보고 문제가 없으면 그냥 끝이었어. 그런데 이제 뭐 어떤 일이 일어나? 이제 세계인들이 보는 컨텐츠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블랙핑크의 그 뮤직비디오 안에 힌두교의 신 가네샤가 등장한대요. 그런데 가네샤에 대한 이해 없이 썼다, 뮤직비디오에. 그리고 마마무가 옛날에, 이거 옛날 거야, 옛날에 블랙페이스라 그래서 이제 얼굴을 흑인처럼 이렇게 분장한 그런 장면이라든지, 또 NCT U라고 해서 여기 보면 드레드록 헤어스타일이라서 이렇게 꽉 꼬아서 이렇게 하는 그 머리카락 있잖아요. 그런 헤어스타일을 했는데 이거 우리나라 내에서는 그냥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한류가 전 세계인들이 보게 되면서 저 우리나라에 대한 어떤 좀 비하다, 뭐 이런 게 되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이런 컨텐츠를 만들 때 전 세계 문화에 대한 이해가 없이 함부로 만들면 안 되는 그런 책임이 더 무거워진 거죠. 그 정도로 어려운 측면도 있지만 또 그만큼 우리의 영향력이 커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어떻게 대형 엔터테인먼트사 중심으로 봤다고 하면, 이런 대형 엔터테인먼트사는 자본도 많고 돈이 많고 이러기 때문에 뭐 온라인 콘서트도 할 수 있고 다양한 뭐 인터넷 플랫폼도 만들 수 있고 하지만,
이 음악이라는 게 그런 대형 기획사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저는 이 제목이 너무 깜찍했어요. 뭐냐면 우리의 무대를 지켜주세요 라고 해가지고 소소한 이렇게 큰 대형 회사에 소속되지 않은 그룹들이 같이 공동 콘서트를 열었거든요. 근데 이름이 방탄소녀단이야. 우리 방탄소년단 있잖아요. 방탄소년단을 빗대어가지고 방문 판매하는 소녀단이라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이 3월에 콘서트를 열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딕펑스라든지 잔나비, 크라잉넛, 다이나믹 듀오, 이런 브로콜리 너마저 이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룹들이 어렵게 콘서트를 여는 그런 노력들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K-팝을 넘어서 그 다음에는 간략하게 이제 게임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 그 스포츠 스타 중에 제일 돈 많이 버는 사람이 누구라 그랬어요? 뭐 이대호라든지 옛날에 뭐 골프 선수 누구 이런 사람들 다 아니고 누구다? 페이커. 그 e스포츠 인터넷 게임 제일 잘하는 사람이 모든 프로 선수들 연봉을 다 뛰어넘는다고 했잖아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더 스타라고 해가지고 프랑스의 일간지에 크게 소개된 우리나라 e스포츠에 관한 것입니다. e스포츠 엠파이어 이래가지고 코리아의 T1이라고 해서 SK 소속되어 있는 그런 그룹인데요. 프로게임단이에요. 그 프로게임단이 바로 e스포츠의 제왕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사우스 코리아의 T1. 이 T1 팀이 나이키에서 체육관을 만들어줬대요. 나이키에서 체육관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식단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트레이닝을 하고 있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어떻게 한국에서 그 e스포츠의 강국이 되었는지 그 비결에 대해서 소개한 기사가 2021년 3월에 소개가 되었습니다. 프랑스 신문에서. 그래서 한국 게임 월 평균 구매 비용하고 봤더니 호주, 중국, 미국 순으로 우리나라의 e스포츠 한국 게임이 많이 수출이 되고 있고요. 코로나 이후에 매우 증가했다가 이렇게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 집안에 있으면서 e스포츠를 많이 즐기는데 우리나라가 이 e스포츠에서 세계 강국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나라 이제 화장품이 이렇게 많이 팔렸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아시아 지역에서 이렇게 보면 50%씩 막 증가했죠. 홍콩이나 이런 데만 좀 빠졌고 나머지는 아주 증가를 했고 특히 카자흐스탄에서 116.9%나 올해 증가를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도 특히 미국의 55%가 전년 동기 증가를 했고요. 또 큰 폭으로 오른 것은 유럽의 헝가리의 239%, 이렇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루마니아에도 88%, 이렇게 전 세계에서 대부분의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화장품 판매가 아주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우리나라가 뭐 외국의 뭐 샤넬이라든지 뭐 에스티로더라든지 이런 거 이제 안 써도 돼. 우리나라가 화장품이 세계에 이렇게 많이 팔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엄청 까다롭잖아요. 그래서 그 까다로움이 이렇게 제품의 질을 상승시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